강력계 형사 윤재민, 첫 사건 파일을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다. 용의자 사진 속 그 소름 끼치는 미소. 어린 시절 새 아빠의 얼굴이었다. 이건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떨리는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중환자실 문을 열었을 때 산소호흡기를 단 여성이 누워 있었다. 엄마, 25년 만에 찾은 엄마는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5년 만에 다시 마주한 한 형사의 이야기입니다. 첫 사건 파일 속 미소 하나로 잊고 싶었던 과거가 되살아나고 말았죠. 과연 그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력계 사무실의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윤재민은 새하얀 책상 앞에 앉아 첫 출근 소감을 되새기고 있었죠. 38배 나이에 마침내 꿈꾸던 강력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겁니다. 경찰 생활 15년 동안 교통과 생활안전과를 거쳐왔지만 강력계는 처음이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사들은 이미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죠. 윤 형사님, 첫 사건 파일입니다. 선배 형사가 두툼한 파일을 재민의 책상 위에 놓았어요. 갈색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폭행치상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파일을 펼쳤죠. 피해자는 60대 여성, 용의자는 60대 남성. 평범해 보이는 가정폭력 사건이었어요. 재민은 차례대로 페이지를 넘기며 사건 개요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용의자 신상정보 페이지에 도달했죠.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용의자 사진 속 남자가 웃고 있었거든요. 그저 평범한 미소였지만 재민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를 재민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밤늦게 집에 들어오던 새 아빠의 얼굴이었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오던 그 사람의 표정 말이에요. 처음엔 다정했던 그 미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재민은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재민의 손이 무의식 중에 파일을 움켜잡았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나면서 다른 형사들의 시선이 쏠렸어요. 재민은 황급히 파일을 펼쳐서 정리했습니다. 형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파래 보이는데요. 옆자리 동료의 목소리에 재민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2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1997년 IMF 시절이었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후 세상을 떠나고 엄마는 재민을 혼자 키우다가 재혼을 했어요. 새 아빠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민에게 장난감도 사주고 놀이공원도 데려가 주었죠. 하지만 술을 마신 날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 미소부터가 달라졌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는 그런 섬뜩한 표정이었죠. 재민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야. 세상에 비슷한 사람이 한둘이겠어? 하지만 아무리 자신에게 말해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파일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용의자 이름은 김동철, 나이는 62세. 주소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단독주택이었어요. 직업란에는 무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과 기록을 살펴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폭행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 모두 가정폭력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전, 두 번째는 5년 전이었죠.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였어요.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선배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사건치고는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가정폭력은 보통 패턴이 있거든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 트집 잡고 말다툼하다가 손 찍어 마는 거죠. 패턴이라는 말에 재민의 가슴이 또 한 번 쪼여들었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패턴이었거든요. 술에 취해 들어오는 발소리,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그 미소. 모든 게 시작되기 전에 그 소름 끼치는 미소. 재미는 파일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어요. 사건 개요가 더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10시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여성이 머리와 복부에 심한 외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신고자는 옆집에 사는 70대 여성이었어요. 평소보다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여자의 비명소리가 한 차례 들린 후 완전히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불안해진 이웃이 담장 너머로 살펴보니 대문이 열려 있었고 앞마당에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적혀 있었어요. 용의자 김동철은 사건 당일 밤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동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체포되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체포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재민은 책상 서랍에서 볼펜을 꺼내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펜을 쥔 손이 계속 떨렸어요. 토요일 오후 6시경부터 김동철이 동네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오후 9시경 집으로 돌아갔고 1시간 후인 10시경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왜 하필 내 첫 사건이 이런 건가? 재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사건이면 좋았을 텐데 하필 가정폭력 사건이었어요. 그것도 용의자가 그토록 새 아빠와 닮은 사람이라니. 파일 마지막 페이지에는 피해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가려져 있고 나이와 기본적인 신상 정보만 나와 있었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점차 공개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형사로서 해야 할 일은 분명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죠. 하지만 그 미소만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재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미소가 떠올랐거든요. 김동철의 얼굴과 새 아빠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어요.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1997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죠. 엄마는 혼자서 재민을 키우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사무실 청소 일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면 늘 지친 표정이었어요. 그때 새아빠가 나타났어요. 이름은 박민수였습니다. 엄마보다 5살 많은 40대 남자였죠. 처음 만났을 때 재민에게 초콜릿을 사주며 환하게 웃었던 모습이 기억났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재민아, 이제 아빠가 생겼네. 앞으로 엄마랑 재민이 힘들지 않게 해줄게. 그때의 미소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재민도 새 아빠를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느끼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엄마도 새 아빠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이 밝아졌어요. 새 아빠는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와서도 재민에게 과자나 장난감을 사다 주었어요. 주말에는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도 데려가 주었죠. 엄마도 오랜만에 웃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재민은 진짜 아빠를 얻은 것 같아서 행복했어요.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가족끼리만 모여서 했죠. 새 아빠가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재민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아빠가 잘해줄게. 재민은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어요. 새 아빠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기분 좋게 취해서 재민을 안아주기도 했지만 점점 말이 거칠어졌어요. 웃음소리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야, 이 집안은 왜 이렇게 어수선해? 정리 좀 하고 살라고.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해하면 새 아빠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집안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재민도 새 아빠 눈치를 보게 되었죠. 장난감도 함부로 꺼내놓지 못했습니다. 택시 운전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손님들이 까탈스럽다거나 회사에서 부당하게 대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술을 더 많이 마셨어요. 결정적인 변화는 새 아빠가 실직한 후였습니다. 택시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재민은 새 아빠의 표정이 확 달라지는 걸 봤어요. 그 따뜻했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차가운 표정이 자리 잡았어요. 회사 놈들이 나를 질투해서 쫓아낸 거야. 내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새 아빠는 자신이 해고된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얼굴은 어두워졌어요. 이제 엄마 혼자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실직 후 새 아빠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술을 마셔댔어요. 오후부터 마시기 시작해서 밤까지 계속 마셨습니다. 엄마 혼자 돈을 벌어오는데도 술값은 아끼지 않았어요. 엄마가 일터에서 받아온 반찬으로 술안주를 삼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나? 다 누구 때문인지 알겠어? 술에 취한 새 아빠가 엄마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재민은 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죠.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린 재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새 아빠의 말투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여보라고 부르던 엄마를 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재민에게도 반말을 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재민은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 아빠가 재민의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재민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재민아, 자니? 새 아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민은 자는 척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숨소리까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 새끼도 커서 나를 무시하겠지. 다들 나를 무시해. 새 아빠가 중얼거리며 재민의 이불을 덮어주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미소가 너무 무서웠어요. 입경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거든요.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재민은 새 아빠가 무서워졌습니다. 특히 그 미소가 가장 무서웠어요. 화를 낼 때보다도 그렇게 웃을 때가 더 끔찍했거든요.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어린 재민도 알 수 있었어요. 변화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새 아빠가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말로만 하던 게 나중엔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컵이나 접시가 벽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내가 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새 아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참고만 있었어요. 재민도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숨죽이며 들어야 했죠.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새 아빠가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고 들어왔어요. 발걸음도 비틀거렸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부터가 달랐어요.
쾅 하고 세게 닫았거든요. 거실에서 엄마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새 아빠가 뭔가에 대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당신과 그 애 때문에.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재미는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친 건 아닌지 걱정됐지만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엄마. 재민이 작은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그때 문 손잡이가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새 아빠가 재민의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재민은 숨을 죽이고 자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재민아. 새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미소를 말이에요. 폭력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재민은 사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성북구 정릉동의 그 단독주택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어젯밤 꿈이 떠올랐어요. 새 아빠의 미소와 김동철의 미소가 번갈아 나타나는 악몽이었거든요. 정릉동 골목길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였어요. 재민이 찾아가는 집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담장이 낮아서 앞마당이 훤히 보였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노란색 차단선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출입금지라고 적힌 표지판도 붙어 있었어요. 재민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앞마당부터 살펴봤어요. 시멘트 바닥에 검붉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식반에서 표시해 놓은 테이프가 핏자국 주변을 감싸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는 뜻이죠. 재민은 무릎을 굽혀 핏자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양이 꽤 많았어요. 머리에서 흘린 피인지 복부에서 흘린 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형사님이세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재민이 돌아보니 7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신고자인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네, 강력계 윤재민 형사입니다. 신고해 주신 분이시죠? 재민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집 남자 옛날부터 여자 패는 걸로 유명했어요. 동네에서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재민의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의 문소리와 미소가 겹쳐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그랬나요? 한 10년은 됐을 거예요. 처음엔 가끔씩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특히 술 마신 날이면. 아주머니가 말을 흐렸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들었어요. 그날 밤에는 평소보다 소리가 컸어요. 여자분이 그만해요. 제발 하고 소리치는 게 들렸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명소리가 한 번 나더니 조용해졌어요. 재민은 메모장에 받아 적으면서 물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남자가 집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비틀거리면서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담장 너머로 봤더니 여자분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아주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재민은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김동철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후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행을 가했고 그 후 집을 나간 것 같았습니다. 혹시 평소에 그 여성분과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가끔씩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했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이었어요.
말수도 별로 없으시고, 그런데 얼굴에 멍이 있는 걸 종종 봤어요. 재민의 가슴이 다시 한번 아팠습니다. 얼굴에 멍이 있었다는 말이 어린 시절 엄마의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화장으로 가리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눈에는 다 보였어요. 안쓰럽긴 했지만 남의 집 일에 끼어들 수도 없고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재미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의 집 일이라고 생각하며 모른 척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였거든요. 재미는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은 경찰에서 임시로 설치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했어요. 거실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는 뒤집어져 있었고 텔레비전도 기울어져 있었어요.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증거였죠.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싱크대 근처에도 핏자국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서도 폭행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재미는 하나하나 사진을 찍으며 기록했어요. 안방을 살펴봤을 때였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재민의 시선을 끌었어요. 중년 여성과 어린 남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생 정도로 보였어요. 재민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그 아이의 눈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혹시 재민의 머릿속에 어떤 가능성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황당한 생각이라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거실로 다시 나와서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봤어요. 김동철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폭행으로 번졌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어요. 그 후 김동철은 집을 나가서 며칠 동안 도망 다녔죠. 재미는 파일에서 김동철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 미소가 여전히 소름 끼쳤어요. 새아빠 박민수와 정말 닮았습니다. 특히 그 차가운 눈빛이 똑같았어요. 현장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재미는 다시 한번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혹시 그 여성분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가족이나. 글쎄요. 혼자 사시는 것 같았는데. 아, 그러고 보니 가끔 젊은 남자가 찾아오는 걸 봤어요. 재민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젊은 남자요? 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들인지 친척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김동철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안 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없을 때만 찾아왔어요. 재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젊은 남자가 언제쯤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한두어 달 전쯤이었나? 그런데 그때도 문 앞에서만 잠깐 이야기하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여자분이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뭔가 안 보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미는 메모장에 받아 적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한 일치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김동철의 미소, 가정폭력의 패턴, 그리고 피해자를 찾아오는 젊은 남자.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재미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이 사건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야 이 이상한 기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재민의 머릿속은 현장을 떠나면서도 계속 복잡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그 사진이 떠올랐어요. 화장대 위에 있던 중년 여성과 어린 남자아이의 사진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낯익게 느껴졌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짚어 가야 했어요. 새 아빠와 함께 살던 그 시절로 말이죠. 초등학교 5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새 아빠의 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엄마에게만 손을 댔지만 나중에는 재민에게도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날도 새 아빠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기분이 나빠 보였어요. 누군가와 싸웠는지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야, 박재민, 너 숙제는 했어? 갑자기 재민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숙제를 물어보다니. 재민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했어요. 가져와 봐. 재민은 가방에서 숙제장을 꺼내 새 아빠에게 건넸어요. 새 아빠는 숙제를 대충 훑어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글씨가 이게 뭐야? 다시 써. 숙제장을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재민은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글씨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왜 화를 내는지 알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다시 쓸게요. 재민이 숙제장을 주우려고 몸을 굽혔을 때였습니다. 새 아빠의 손이 재민의 뺨을 때렸어요. 그것도 아주 세게 말이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되는 거야? 재민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더 맞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엄마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애한테 왜 그래요? 재민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도 나한테 대들 거야? 새 아빠가 엄마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 순간 재민은 새 아빠의 표정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엄마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안 돼요. 재민이 새 아빠와 엄마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초등학생인 재민이 어른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새 아빠가 재민을 밀쳐냈습니다. 재민은 거실 탁자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재민아,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재민은 머리를 감싸며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았어요. 이 새끼가 나한테 덤벼. 새 아빠가 재민에게 다가왔어요. 발로 차려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은 무서워서 몸을 더 웅크렸어요. 제발요. 재민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엄마가 새 아빠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새 아빠는 엄마를 밀쳐내고 재민에게 발길질을 했어요. 배와 등이 아팠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를 무시해? 너도 커서 나를 우습게 볼 거야? 새 아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재민은 아픔을 참으며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도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재민은 병원에 갔습니다. 머리에 혹이 생겼고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했어요. 엄마는 재민 옆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해, 재민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의 얼굴에도 새로운 멍이 생겨 있었어요. 재민이 맞는 동안 새 아빠가 엄마도 때린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엄마가 재민에게 말했어요. 재민아, 외할머니 댁에 가서 지내자.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를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는 안 돼. 재민이만 가야 해. 왜요? 새 아빠가 무서우면 같이 가요. 엄마가 재민을 꼭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재민이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엄마가 나중에 데리러 갈게. 재민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엄마는 새 아빠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같이 도망가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재민은 외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직접 데려다 주었어요. 외할머니는 재민의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재민이 얼굴이 왜 이래?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재민을 부탁한다는 말만 했습니다. 잠깐만 맡아주세요. 금방 데리러 올게요. 하지만 엄마는 금방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바빠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재미는 매일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늘은 올까 하고 현관문 쪽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외할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재미나 엄마가 어디론가 가셨단다. 어디로요? 그걸 할머니도 몰라. 연락이 안 돼. 재미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아니면 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멀리 가게 된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재미는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새 아빠가 미웠고 자신이 무력했던 것도 화가 났습니다.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는 동안 재미는 많이 변했어요. 말수가 줄어들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늘 엄마 생각만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엄마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재미는 경찰이 되었어요. 경찰이 되면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종자 조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제 38이 된 재민에게 엄마는 여전히 그리운 존재였어요. 과연 살아계실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새 아빠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재민에게 이번 사건은 너무도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가정폭력, 술에 취한 남자, 그리고 그 소름 끼치는 미소. 모든 게 어린 시절의 악몽과 똑같았어요. 재민은 병원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로 가야 했어요. 과연 어떤 분일까? 혹시 엄마와 비슷한 처지의 분일까? 병원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멈췄습니다. 중환자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재민은 간호사실에 들러 신분을 밝히고 피해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머리 외상이 심해서. 담당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면회객은 없었나요? 글쎄요. 가족 연락처를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아, 그런데 어제 젊은 남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재민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던 그 젊은 남자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었나요?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시던데 환자분과 무슨 관계인지는 확인 안 됐어요. 중환자실 문 앞에서 한참 서 계시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재미는 메모장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위치를 확인한 후 그쪽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입니다. 재민이 신분증을 보여주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는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복부 뇌출혈도 있어서.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재민은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심하게 맞았으면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혹시 환자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때문에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60대 여성이고 주소는 성북구 정릉동으로 되어 있어요. 재미는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의료진도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신분증도 함께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잠깐만 환자를 봐도 될까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허락했어요.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짧게만 보라고 했습니다. 재미는 마스크를 쓰고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 개의 침대가 있었는데 간호사가 안쪽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산소호흡기를 단 여성이 누워 있었어요.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있고 붕대로 감싼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심하게 다친 상태였어요. 재민이 침대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얼굴을 재민은 알고 있었거든요. 25년이 지나서 많이 늙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였어요. 재민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엄마는 당연히 들을 수 없었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2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던 젊은 남자, 화장대 위에 있던 사진, 그리고 김동철의 그 소름 끼치는 미소. 김동철이 바로 새 아빠였던 거예요. 박민수가 아니라 김동철로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25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살며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엄마를 찾기 위해 그렇게 애썼는데 엄마는 여전히 새 아빠의 소나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엔 죽을 뻔했어요. 재민이 조금만 늦었다면 엄마를 영원히 잃을 뻔했습니다. 형사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재민이 너무 창백해 보였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재민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엄마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 후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재민은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재민은 휴대폰을 꺼내 선배 형사에게 전화했어요. 선배님, 김동철 신문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내일 오전 10시로 잡혀 있어. 왜? 제가 직접 신문하고 싶습니다. 첫 사건인데 괜찮겠어?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만만하게 볼 건 아니야. 재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선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민은 병원 로비로 내려갔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재민이 새 아빠에게 맞고 병원에 간 후 엄마가 자신을 외할머니 댁에 보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재민만이라도 새 아빠의 폭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자신은 떠나지 못했죠. 왜일까요? 재민은 휴대폰으로 김동철의 전과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박민수라는 이름으로는 기록이 없었지만 김동철로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꾼 시기를 보니 20년 전쯤이었어요. 아마 그때 엄마와 함께 도망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신분을 세탁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재민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김동철이 왜 이름을 바꿨는지, 엄마는 왜 도망가지 못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김동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재민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내일 신문이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새 아빠와 마주 앉게 되는 거죠. 재민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무력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경찰관이고 엄마를 지킬 힘이 있었습니다. 김동철의 그 소름 끼치는 미소를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어요. 25년 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었거든요.
재민은 병원을 나서며 엄마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절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할게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민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에서 계속 엄마의 모습과 김동철의 미소가 맴돌았어요. 신문은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김동철의 파일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동철의 전과 기록을 자세히 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폭행죄는 10년 전, 두 번째는 5년 전이었는데 모두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바로 엄마였던 거죠. 그때는 크게 다치지 않아서 고소를 취하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재민은 왜 엄마가 고소를 취하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김동철이 협박했거나 회유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선배 형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윤 형사, 오늘 신문 준비 잘 됐어? 네, 준비됐습니다. 김동철 그놈이 만만치 않을 거야. 전과가 여러 번 있어서 신문 받는 것도 익숙하거든.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철이 아무리 교활해도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말이에요. 오전 9시 반쯤 김동철이 호송되어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민은 신문실로 향하기 전에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무력했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김동철과 맞설 힘이 있었어요. 신문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김동철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민이 자리에 앉자 김동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재민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정말 새 아빠 박민수였습니다. 25년이 지나서 많이 늙었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특히 그 눈빛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김동철도 재민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젊은 형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김동철이 입을 열었어요. 재민을 어디서 본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민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동철 씨, 저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윤재민 형사입니다. 윤재민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김동철의 눈이 크게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박재민? 김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민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성은 윤 씨입니다. 본명으로 돌아왔거든요. 김동철이 뒤로 기대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이에요. 재민이구나. 많이 컸네. 오랜만이네요. 김동철 씨. 재민은 일부러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이제 형사가 됐구나. 대단하네. 김동철의 말투에는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재민을 어린 시절에 그 무력한 아이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죠? 재민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김동철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니 그럴 일이 생겼지. 뭐 어린 내가 알 필요는 없고. 그 일이 엄마와 관련된 건가요? 재민의 질문에 김동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아, 그 여자 말이구나. 김동철이 엄마를 그 여자라고 부르는 것에 재민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거든요. 왜 25년 동안 폭력을 행사했죠? 폭력?
그게 폭력이야?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김동철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재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야, 재민아. 내가 어른들 일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김동철이 갑자기 반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여전히 재민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형사 자격으로 신문하고 있습니다. 존댓말을 써주세요. 재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김동철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형사님.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 재민은 파일에서 현장 사진을 꺼냈어요. 엄마가 쓰러져 있던 앞마당의 핏자국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이게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김동철이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그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지. 어떤 시비였죠? 뭐? 돈 이야기였나? 잘 기억 안 나네. 술을 마셔서 김동철이 대충 둘러대려고 했어요. 하지만 재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야, 내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굴어? 혹시 그 여자 편을 들려고? 김동철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재민은 그 모습을 차분히 지켜봤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사실은 그 여자가 나를 배신했다는 거야. 갑자기 김동철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25년 동안 내가 그 여자를 먹여 살렸는데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어. 재민은 어이가 없었어요. 폭력을 행사해 놓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했다니.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왜 고마워해야 하죠? 폭력? 그게 폭력이야? 나는 그냥 교육을 시킨 거야. 여자가 남편 말을 안 들으면 혼내는 게 당연하지. 김동철의 말에 재민은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날 밤에는 특히 심하게 했죠? 김동철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재민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너 때문이야. 저 때문이요? 그 여자가 너를 만나고 왔더라고. 몰래 만나고 와서는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재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저를 만났다고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동철이 비웃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두어 달 전부터 몰래 만나고 있었더라고. 내가 없을 때 집에도 왔었어. 재민은 옆집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젊은 남자가 가끔 찾아왔다던 그 이야기 말이죠. 그게 바로 자신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알았죠? 그 여자 핸드폰을 뒤져봤지. 통화 기록도 있고 문자도 있더라고. 김동철이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민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가 연락을 했었다니. 왜 자신은 몰랐을까요? 그래서 그날 밤에 추궁했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고. 재민은 서서히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자신을 찾아왔었고 그것이 김동철에게 발각되어 폭력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하긴.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더라고. 김동철의 말에 재민의 주먹이 떨렸어요. 엄마가 자신 때문에 빌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화가 났어. 25년 동안 그 여자를 키워줬는데 나 몰래 딴짓을 하다니. 키워줬다고요? 재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래, 키워줬지. 누가 그 여자 먹여 살렸는데 내가 없었으면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거야. 재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먹여 살리는 게 폭력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야, 내가 뭘 안다고. 남자가 집안의 가장인데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혼내는 게 당연하지.
김동철이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재민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건 범죄예요. 재민이 단호하게 말하자 김동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범죄? 부부 사이에 무슨 범죄야?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생명이 위험할 정도라면 더욱 그렇죠. 재민은 파일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냈어요. 머리 외상, 복부 뇌출혈, 갈비뼈 골절.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김동철이 진단서를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뻔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그 여자가 넘어져서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현장에 혈흔 감식 결과도 있고 목격자 진술도 있어요. 재민이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하자 김동철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목격자? 누가? 옆집 분이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집에서 나가는 것도 봤고요. 김동철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때렸어. 그런데 그게 뭐 어때? 김동철이 갑자기 개념리다 듯이 말했어요. 나는 그 여자의 남편이야. 아내를 혼내는 게 뭐가 잘못됐어? 재민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혼내는 게 아니라 죽일 뻔했잖아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사람을 죽일 뻔하는 게 정상인가요? 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김동철이 재민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화내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뭔데? 김동철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너는 어린 시절에 도망갔잖아.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나 해? 재민의 가슴이 쿵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 매일매일 울면서 내 이름을 불렀어. 김동철의 말에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나는 그 여자를 달래줬지.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보자고 했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나는 그 여자를 정말 사랑했어. 김동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재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다면 왜 때렸어요? 사랑하니까 때린 거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재민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폭력을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지배욕이죠. 지배욕?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김동철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재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재민이 소리를 질렀어요. 김동철이 깜짝 놀라며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네, 소리 지르고 있어요. 25년 전에 못했던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재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김동철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 새끼가. 김동철이 일어서려고 했지만 수갑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앉아 계세요. 재민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김동철에게 맞설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너 완전히 변했구나. 김동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무서워하던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재민이 김동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엄마를 지킬 거예요. 당신으로부터. 김동철의 얼굴에서 그 소름 끼치는 미소가 사라졌어요. 대신 당황스러운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재민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김동철이 USB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현장 근처 CCTV 영상이에요. 당신이 엄마를 폭행하는 장면이 다 녹화되어 있어요. 김동철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김동철이 USB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그동안 당당하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게 진짜야?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재민이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김동철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엄마의 비명소리와 함께 격렬한 소음이 들렸어요. 김동철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자신이 엄마를 끌고 나와 앞마당에서 폭행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이 영상으로 충분히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어요. 재민의 말에 김동철이 고개를 떨궜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재민이 영상을 멈추고 김동철을 바라봤어요. 왜 엄마는 25년 동안 당신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김동철이 고개를 들어 재민을 봤어요. 그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해보세요. 엄마를 협박했죠? 재민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김동철이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떠나면 안 됐어. 왜요?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 김동철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재민은 그 모습을 차분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붙잡아 둔 거군요. 그래. 나는 그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밥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김동철이 자신의 무능함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자꾸 도망가려고 했어. 특히 내가 경찰이 됐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 심했지. 재민의 가슴이 뛰었어요. 엄마가 제가 경찰이 된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 신문에 났더라고. 경찰 공채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김동철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여자가 그 신문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매일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울었어.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자신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더 심하게 감시했어. 혹시 내게 연락할까봐. 하지만 결국 연락했군요. 그래. 몇 달 전부터 몰래 연락하기 시작했어. 내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김동철의 말에 재민은 자신도 모르게 받았던 부재중 전화들이 떠올랐어요.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전화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게 엄마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했나요?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들이었어. 김동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그게 싫었어. 그 여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재민은 김동철의 비뚤어진 집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폭행한 거군요. 그래. 나는 화가 났어. 25년 동안 내가 그 여자를 지켜줬는데. 지켜준 게 아니라 가둔 거죠. 재민의 말에 김동철이 말을 멈췄어요. 엄마는 감옥에서 산 거예요. 당신이 만든 감옥에서. 김동철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재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그 감옥은 끝났어요. 재민이 일어나서 신문실 문을 열었어요. 밖에서 선배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할게요. 증거가 충분해? 네, 충분합니다. 재민이 USB와 파일을 선배에게 건넸어요. 김동철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김동철 씨. 재민이 마지막으로 김동철을 불렀어요. 저는 이제 웃을 거예요. 김동철이 고개를 들어 재민을 봤어요. 당신의 그 미소는 이제 끝이에요. 대신 저희가 웃을 차례죠.
재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25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김동철이 호송되어 나간 후 재민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엄마가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엄마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재민을 보자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아, 엄마. 재민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미안해, 재민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울면서 말했어요.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게 없어요, 엄마. 엄마가 저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이제 됐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재민이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도 재민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김동철은 구속됐어요. 다신 엄마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엄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끝난 거야? 네, 끝났어요. 재민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니었어요.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김동철은 살인미수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재민은 법정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재민의 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이제는 매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엄마의 얼굴에서도 점점 웃음이 돌아왔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재민과 엄마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재민아, 고마워. 뭐가요? 엄마를 찾아줘서, 그리고 구해줘서. 재민이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미소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출발의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재민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진짜 가족을 되찾았다. 그 미소가 너무도 익숙했던 이유를 이제 안다. 그것은 공포의 기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제 우리는 웃을 수 있다. 15년 전에 공포가 끝나고 드디어 웃을 수 있게 된 두 사람. 그 미소는 이제 상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도 꼭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